피보험이익 이런 개념과 이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보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해상보험이란 이름 때문에 간혹 오해를 받지만 보험은 해상보험이지 이름은 해상보험이지만 보험자가 보통은 그 해상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거나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 구간으로 확장되어서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협회 적하약관상에 있는 그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기간을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언제 시작되느냐? 창고나 보관 장소에 있는 화물이 운송에 행해지기 위해서 차량이나 운송 용구에 적재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보험이 시작되고 담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통상의 운송 과정 그러니까 뭐 육상 운송 구간, 선적항에서 선적 작업, 그리고 해상 운송 구간, 그리고 화물을 양육항에서 내리는 양육 구간, 그리고 수입지 내에서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자가 계속 담보하고요. 최종적으로 종기 끝나는 시점인데 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한 때, 내릴 때 그죠? 내릴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림이 완료된 때요. 그죠? 양육이라는 작업이 완료된 때입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는 화물을 차량에 싣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고 두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에 보관을 위하거나 아니면 할당 분배를 위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화물을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내리는 것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상의 과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뭘 말하느냐? 우리가 지난 운송을 학습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CFS를 배웠어요. 화물이 할당 분배되고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서 여러 명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컨솔리데이션 혼재하고 그리고 목적지에서 적출하는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CFS에서 컨테이너가 열리고 화물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에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컨테이너 그 자체가 철로 만들어진 단단한 창고예요. 그냥 이것이 어디서 내려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동안이 됐든 뭐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든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선택이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하기로 선택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항, 목적항에서 화물이 내려진 날로부터 시간적으로 60일이 경과했을 때, 요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가 보험자의 담보 기간에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번 상황이 발생하면 1번, 2번 상황이 먼저 발생하면 2번, 3번 상황이 먼저 발생하면 3번, 1, 2, 3번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60일이 지나면 보험자 책임이 끝납니다. 근데 알아둬야 될 점은 저렇게 해서 끝나서 정말로 끝나나요? 내가 그냥 좀 더 할 수 없나요?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보험료 더 내고. 보험료 더 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문제. 자, 그래서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뭐 뒤에 이거 따로따로 잘라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뒤에 있는 슬라이드들은. 그래서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가 이 수업이 무역학개론이 아니라 국제통상론 수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래도 WTO에 대해서 아마 한 반 학기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무역 실무도 그렇고 무역 이론도 그렇고 좀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쪽 통상 관련 파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 UN이나 IMF나 뭐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국제무역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협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WTO는 국제기구로서의 어떤 실체도 있지만 WTO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반드시 가입해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WTO 회원국이면서 나는 WTO 협정은 안 할래. 그렇게는 안 돼요. WTO 협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WTO 협정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상품 무역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히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제 또 간세에 대한 협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WTO 협정의 내용을 구축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각 회원국들이 수용해야 되는 몫이죠. 그리고 그 WTO 협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들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WTO 협정의 내용을 통째로 국내법에 입법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무역기구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95년 1월 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 자료 조사할 때 2016년도 기준으로 164개국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WTO가 무슨 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각국들 여러 다자국들이 모여서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리고 통상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고 그리고 각국이 어떤 보호무역이나 뭐 불합리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검토나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특혜를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는 기본적으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원래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다른 뭐 세계 경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생겨날 뻔했는데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좀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WTO가 출범되지 못하고 상품 무역에 국한되어 있는 가트라는 이름의 무역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세와 무역에 대한 협정, 일반 협정 이게 가트인데 1948년도에 나왔고 요거는 가독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비공식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의 무역과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통일화된 어떤 국제 협약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에 따라서 이 가트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가트 체제 하에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상이 진행됐고요. 그 협상의 8번째 협상이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뭐 6차 라운드는 케네디 라운드라고 하고요. 7차 라운드는 동경 라운드라고 하고요. 8차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 라운드란 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다자 협상을 하는 거죠. 다자국 간의 협상을 해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1994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듬해에 WTO 체제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트와 WTO 출범 이러한 역사적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났고 WTO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주의 혹은 자유무역 그리고 투명성 강화, 공정경쟁,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주의라고 했는데 무차별주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가 최혜국 대우고 두 번째가 내국민 대우인데 최혜국 대우는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어떤 다른 상대방 국가에게 무역상의 어떤 특혜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제공되는 특혜는 그 나라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너한테 봐주기 시작했으면 봐주는 만큼 다른 애들도 봐줘야 된다. 이걸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특정한 국가들 간의 뭐 어떤 무역 블록 이런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1차 대전 이전 이런 시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 전간기 때 이럴 때 뭐가 있었냐면 뭐 영국은 영국 식민지들끼리만 무역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식민지들끼리만 무역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뭐 이제 일종의 블록이었죠. 무역 블록.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혜택을 모든 국가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당연히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원칙과 예외.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것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어떤 특정한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서로 간에 특혜 혹은 경제 통합을 하는 자유무역협정.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제 통합이 있습니다. 경제 통합. 대표적으로 EU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통상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하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국가가 불공정 무역을 합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로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많은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왜?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인정되고 허용됩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는 무차별주의의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 이거는 말은 내국민 대우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이 내국민 대우 딱 들어보면 사람일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기본적으로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그 과정에서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관세 부담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국산품과 외산품이 기본적으로 무역 정책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국세,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나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차별적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국민 대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세 부과하는 거 요거는 예외입니다. 관세 부과하는 건 괜찮으나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면 그게 국산품이든 외산품이든 동등하게 법 적용, 동등하게 세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무역이란 WTO가 말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이냐? 자유분방한 무역을 말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시장 개방을 뜻합니다. 완전한 시장 개방, 무역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말합니다. 완전한 경쟁, 완전한 개방을 말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에도 WTO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1994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농수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유치산업이다 보니까 약한 산업,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다 보니까 수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더라도 뭐 허가제를 한다거나 수입을 하더라도 소량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장을 닫아 걸어 놓았어요. 그러다가 95년 이후 WTO 출범 이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WTO 회원국이고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TO는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기가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고 요 시기쯤에 뭐 돌잔치를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럴 건데 거의 나이대가 요 때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농민 시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어요. 왜? 하지 말자고. 왜 하지 말자고? 외국산 농산물 들어오면 우리 농촌 다 죽는다고. 엄청난 시위를 했습니다. 뭐 그렇죠. 뭐든지 변화는 두려운 법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한데 무자비하게 시장을 확 열어버리면 어떡하느냐. WTO가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몇몇 가지 안정장치 내지는 보호장치들을 허용을 해줍니다. 강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안전장치들이 커터입니다. 커터. 수입 커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뭐 영원히는 아니고요. 유예기간을 두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국가와 그 국가의 어떤 산업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정도로 수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관세 양어입니다. 뭐 다른 말로 양어 관세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양어 관세 제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정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법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양어 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지키는 거죠. 그럼 이 양어 관세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느냐?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농산물이 어떤 건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10이라고 칩시다. 절대적 가격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똑같은 농산물은 똑같잖아요. 공산품하고 다른 점이 우리 그런 얘기도 했지. 뭐 이렇게 제가 뭐 가부적 용인조항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산물은 자기가 정말 절대 미각을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 쌀하고 일본 쌀하고 구분이 가능하냐고. 구분 안 돼요. 못 해요. 똑같다고. 상업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잖아. 근데 그 똑같은 물건을 국내에선 생산하면 가격이 10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격 차이만큼 90이죠. 가격 차이가 세금으로 때려버립니다. 수입할 때. 그러면 얘가 100이 되죠. 그렇게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수입 안 할 거야. 이거였다가 시장은 열어줄게. 대신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가격 차이만큼 세금으로 매기. 네가 그냥 다 들어오면 이쪽은 다 망해. 그러니까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정해진 모든 물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공산품을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어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개방을 해요. 그렇게 시장을 개방해도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개방을 유예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것도 언젠간 열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쌀. 2005년
2015년만 되면 이게 고주기로 이제 유예할지 연장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서 경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쌀을 간세화할 것이냐, 쌀을 간세화해서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아봐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쌀을 간세화한다는 말이 쌀을 개방을 하고 외국 쌀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 차이만큼 간세를 때리자는 거, 시장을 열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자마자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이슈가 이게 95년 출범했잖아요. 5년 주기로 지금 10년 주기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됐어요. 2005년, 2015년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이프 가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긴급 관세, 그리고 수입 수량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보통 세이프 가드 제도라고 합니다. 긴급 관세는 관세법에 있고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대외무역법에 있습니다. 뭐 요거는 지식 수준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무역학 개론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을 열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경쟁력 있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이 박살나기 시작해요. 시장이 뭐 어려워지고 위험에 직면하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좀 막자. 그래서 들어오는 수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이프 가드 제도는 뭐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식이 아니라 WTO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안전장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이프 가드 제도 외에도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이 뭐냐? 덤핑이에요. 덤핑. 가격 후려치는 거. 싸게 팔면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격을 후려쳐서 죗값을 받지 않고 뭐 소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본력 있고 가격 경쟁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강자들만 살아남는 거죠. 이런 것 당연히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입품이 덤핑으로 수입되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덤핑 가격 차이만큼 세금으로 때려요. 그러면 상쇄되겠죠. 덤핑 효과가.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계 관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계 관세는 뭐냐면 요거는 1대1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회사가 만든 물건과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 국내 기업이 경쟁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된 1대1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정부에 의해서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어떤 특정성 있는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세금으로서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제도를 뭐라고, 요거는 이제 세이프 가드고, 요런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 무역구제라고 합니다. 무역구제라는 표현을 써요. 요런 제도들. 뭐 그 외에도 뭐 보복관세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안전판 내지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여는 거죠. 각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 164개국에는 분명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에 극빈국도 있단 말이에요. 164개국 중 체급이 안 맞는 싸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러니까 유예기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기간을 둬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우리 경제, 우리 산업, 우리 국가의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나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것들을 유예해서 받아들이도 점진적으로 수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률로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절대 수입을 막겠다. 하면 막았어요, 그냥.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합니다.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미중 간에 무역 전쟁 하죠. 무역을 막는 게 아니고요. 특정 국가로부터 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 뭐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보면 그거 다 알 겁니다. 그 세금을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보복관세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절대 수입 안 해. 이렇게는 못 막아요. 그런 방식으로 WTO 체제 이후로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생겨났다. 관세 향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했고 그 시장 개방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WTO는 기본적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뭐 좋은 말이죠.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채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WTO 회원국 중에 거의 대다수가 OECD 국가 몇몇 국가, 한 20몇 국가를 빼고는 거의 다 개발도상국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많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 그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정말 못 사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뭐라 부르냐면 채빈개발도상국이라고 해요. 요런 나라들한테는 따로 특혜를 줍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줘요. 요런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관세를 뭐 안 받는다든지 면제시킨다든지 관세를 양호한다든지 뭐 등등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채빈개발도상국들도 WTO 협정에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대우를 해주기로 하고 약속받고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WTO와 가트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가트는 상품 무역에 국한돼서 규율하는 국제협약이었고 WTO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그 전에 이 WTO 체제 출범 이전에는 국제 간의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협정이나 협약이 없었어요. 이거를 규율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달라졌죠. 물론 WTO 체제 출범 이전에는 각국의 법률로서 각국의 어떤 뭐 특허 법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WTO 체제 이후는 그렇게 바뀌었고 가트와 WTO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가트는 일단 이게 임시기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약했으나 WTO는 이게 영속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권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WTO 협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게 사무국이 있어요. 제네바에 가면 WTO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뭐 행정권을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고 사법권이 있는데 이 사법권이란 게 뭐냐면 각국이 무역이나 통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기구를 WTO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당사국들 간에 회원국들 간에 이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일방이 WTO 제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 기구에서 중립적인 중립기구가 조정 중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정 조치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기책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망치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망치가 땅땅땅 할 수 있는 그런 망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냥 뿅망치예요. 맞아도 아프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 뿅망치 휘두르면 잠깐 친구 사이에 의는 상할 수 있어도 절교에 이르진 않습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이 제재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분쟁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상대방 국가가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뭐 보호 무역 조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불공정 무역을 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뭐 불합리한 채국 대우를 어겼다 등등등을 해서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야기 그럼 이제 중립 기구가 온단 말이에요. 중립적인 기구가 성립이 돼서 이쪽 이야기 듣고 이쪽 이야기 듣고 이쪽 증거 보고 이쪽 증거 보고 뭐 진술하라 그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보복 관세를 때렸다라고 하면 다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쟁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가트보다는 뭔가 진일보한 거지만 이 분쟁 기구가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는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WTO 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국제 협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거나 국내법에 수용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국제법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강조한 것처럼 WTO는 상품무역 외에도 농산물, 섬유,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WTO의 출범이 원활했던 건 아니에요. 몇 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겨우 8차 라운드에 접어들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협상이 마무리된 WTO 협정, WTO 출범과 WTO 협정도 사실 모두 다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들은 지금 WTO 협정의 내용보다 좀 더 진일보한, 좀 더 많은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누리고 싶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지금보다는 좀 덜 나아간 형태의 무역협정을 바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어디쯤에서 양자의 의사가 합치가 된 건데 이 WTO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강의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DDA라고 도하 개발 아젠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 강의 자료에 넣지 않았냐?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망했어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되느냐 뭐 그런 기미도 딱히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무역 전쟁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다자간의 무역 협상 이거 이제 원활할 것 같지 않아요. 향후 몇 년간은. 그러면 이 도하 개발 아젠다와 WTO 도하 개발 아젠다의 어떤 실패 그리고 WTO 협정보다 좀 더 진일보한 무역 협정을 원하는 국가들끼리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따로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역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이에요. 그러면 경제통합은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EU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면 지역무역협정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이 그리고 이 협정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변화가 나프타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90년대 출범했어요. 둘 다. 뭐 이유는 뭐 그 앞에 경제공동체 시절부터 치면 60년대부터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나프타는 북미에 있는 세 국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자원, 기술, 자본 그리고 노동력 이 세 가지의 결합이었죠. 무시무시한 파워를 지녔고 어떻게 보면
EU의 그 출범을 촉진시킨 계기일 수도 있어요. 나프타 출범이. 뭐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무역학 개론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엔 그런 식으로 다자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서 모든 나라들이 충족 가능하고 모든 나라들이 수용 가능한 무역 협정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지역 무역 협정이나 경제 통합을 하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무역 협정의 다른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무역협정은 이러한 형태들이 있어요. 가장 큰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로서의 결합이 된 것이 완전 공동체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다른 여기 있는 자유무역협정 혹은 지역무역협정보다 틀린 점이 뭐냐? 이거는 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여러 국가들이 통합해버렸죠. 유로. 한 나라의 법화가 아니라 법정화폐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용으로 쓰는 화폐를 출범시켰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과 정부의 예산 지출, 경제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도 있지만 그 기획재정부 못지않는 파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실상 독립적인 형식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게 뭐죠? 통화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유로존에 들어간 나라들은 그런 기능을 통합시켜버렸잖아요. 나라들과요. 그게 엄청난 큰 변화라는 거죠. 물론 EU에 있는 국가들 중에 유로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 뭐 그런 나라들. 영국은 아예 이제 탈퇴하죠. 이제 탈퇴합니다. 브렉시트 지금 협상 중에 있죠.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지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 유럽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배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협상 중인 것이지 나가는 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있을 때도 나가기 전에도 영국은 유로를 안 썼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다시피. 자,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유럽연합, EU가 출범하기 전에 전 단계가 뭐 공동시장 내지는 간세동맹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EEC가 있었고 EU로 발전한 거고. 그리고 간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뭐 베네룩스 간세동맹으로 하는데 이건 사실상 EU로 통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베네룩스가 저기죠. 거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세 나라인데 간세 동맹을 했었어요. EU 출범하기 이전에. 그럼 간세 동맹은 뭐냐? 동맹국들 안에서는 간세가 없고요. 다만 역외 국가들이 동맹 밖의 국가로부터 동맹 안으로 수입 물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간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그것을 이제 간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단계가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이거는 그 FTA를 맺은 협정국 간의 무역, 투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경, 경제적 국경을 허물기로 하는 그런 협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특혜 무역협정 내지는 부분별 무역협정이 있습니다. 특혜 무역협정은 뭐냐면 FTA처럼 전 범위에 걸쳐서 무역 자유화나 관세 철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부 무역 협정을 통해서 뭐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태 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APT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APTA 회원 우리나라도 회원국인데 요 회원국들 간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한다거나 하는 효과 그 협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별 무역협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IT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산업,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무역협정을 맺어서 국가들이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WTO 협정의 일부예요. 뭐냐면 이제 IT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국가 간의 차별이나 차이를 좀 막기 위해서 IT 제품에 대한 수출입에 있어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트북 있죠, 노트북. 노트북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 0%예요, 노트북. 그런 식으로 협정이 맺어진 게 부분별 무역 협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FTA죠.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는 뭐 여러 가지를 그 FTA 내용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아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철폐입니다. 관세 철폐. 관세를 없애는 거죠.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라고 치면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관세가 부과됐어요. 하지만 이거를 0%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관세 철폐. 그러면 한국산 물건이나 미국산 물건이나 한국 시장에서든 미국 시장에서든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내국민 대우에서도 관세는 뺀다 그랬는데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FTA를 통해서 그 관세조차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좋죠. 기본적으로 모든 통계에서 FTA 이후에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세 철폐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뭐 무역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증가되는데, 여기 보면 원산지 규정이라는 얘기인데, 원산지 규정이 그 내용 분량상으로는 FTA 협정문에서 제일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에요. 무임승차를 왜 막아야 되냐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메이드 인 USA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겉에 포장지만 바꿔서 미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를 관세를 0% 준다 라고 한다면 이 협정을 체결하는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국내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원산지 규정, 그래서 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어야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특혜 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서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간 발급이 있고 자율 발급이 있는데, 그 정해진 발급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발급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무역 외에도 뭐 서비스, 대표적으로 투자, 용역, 의료, 교통, 통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과 상호 교류와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장벽을 제약을 이제 해제하거나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있죠. FTA가. 뭐 투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뭐 자산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차별이나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애야 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 이런 특혜 관세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에서 이 내용들을 수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부 조달 이런 부분들, 정부 조달은 이런 거예요. 이게 조달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뭐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기업들한테 뭐 컴퓨터 내놔 할 수 있나? 없어요. 돈 주고 사야죠. 정부도. 민간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 돈 주고 사야죠.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을 행정청을 우리가 이제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하는 것인데, 구매 대행을 하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국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조달청을 통한 입찰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에게 자격 조건이 제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부의 유출을 우려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나 뭐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조달이 FTA 협정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협정 상대방 국가의 기업도 뭐 입찰에 참여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을 하는 거죠. 이게 별거 뭐 비품 사는데 뭐 까짓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가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정부가 구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입찰하는 여러 가지 공사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한테도 시장 개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역 구제. 무역 구제 제도는 당연히 WTO 협정에도 있습니다. 다만 FTA에도 무역 구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당사국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FTA에서도 분쟁 해결 방법이나 분쟁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통상부 장관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어떤 분쟁 무역 분쟁, 통상 정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상대방 국가의 카운터 파트에 해당되는 사람 있죠. 예, 이야기 좀 하자 할 수 있어요.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응해야 됩니다. 예,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이행해줘 따라야 됩니다. 그럼 카운터 파트에 있는 사람 나와서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 간의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정이니까 무슨 재판을 합시다. 이것도 안 되고요. WTO로 갑시다. 그럼 WTO에 그냥 분쟁 해결 방법 쓰면 되지. 따로 규율할 필요가 없어요. FTA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쇼부 봅시다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방식, 그 내용들을 협정문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FTA 추진 절차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뭐 대학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 뭐 교수님들 아니면 국책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FTA 타당성, FTA 효과, FTA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역대 정권에서 좀 그 부처의 위치나 위상이 좀 계속 변하긴 했는데 통상교섭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의 그 카운터파트에 그러니까 외국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상무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뭐 산업부도 있고 뭐 등등등 그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뭐 짧게는 1년 만에 끝나는 협상도 있고요. 길게는 뭐 2, 3년 가는 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협정문이 만들어져요. 보통 영문 뭐 혹은 국문 아니면 이제 상대방 국가의 공용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문이 만들어지고 서명이 되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상으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국회가 동의해주면 이 협정 외국과의 조약이죠. 외국과의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외국은 좀 다르겠죠. 뭐 정치 체제나 법률 체계가 뭐 다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국도 다를 것이고 우리랑 뭔가 법 체계가 다르죠 거기. 그리고 미국도 뭐 보면 뭐 거기는 보면 요번에 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지만 거기는 뭐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법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찌 됐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요. 그래서 협정문에 보면 양국의 비준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이듬해 몇 월 며칠 날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해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국회 비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대방 국가도 했을 때 그 일정한 기간 후에 이 FTA 효과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TA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 FTA가 예전에 나프타 이전에는 상품 무역에 대한 이슈만 많이 있었어요. 상품 무역에 대한 이슈. 근데 이제 나프타 이후부터 나프타가 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상품 무역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서비스, 이제 무역 무역이죠. 이런 것들을 범위를 확대해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이 자유경제 협정 아니냐. 요거 할 정도로 상품 무역 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양국 간에 소위 말해서 경제적 국경을 허문다 할 정도의 협정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제 그러한 시장 개방 내지는 무역 장벽 해체, 뭐 이런 국경 개방의 수준의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 간에, 일방이 아니라 상호 간에. 자, 그래서 FTA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본적으로 무역이 늡니다. 무역이 늘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FTA에 통해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무역이 늡니다. 늘 수밖에 없죠. 왜? 관세가 줄어드니까. 관세가 줄어든 만큼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그 물품을 취급하는 당사자들이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죠. 관세만큼.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직접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업 간에도 경쟁이 촉진돼요. 예전에 시장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품목에 있어서 국내 기업 몇 개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과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들끼리만 해먹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나면 그 산업에 외국산 물품,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을 개선하든지 소비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든지 뭐 여러 가지 가격을 낮추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면 무역 구조 조정,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이어져서 산업이 더 발전되는 거고 잘 안 되면 박살나는 거고 그냥 시장 다 내주고 그냥 잠식 당하는 거고 잘하면 산업이 구조 조정되는 거죠. 그리고 역내 시장 확대. 기본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에요. 미국이 3억이에요. 이제 한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넘어가든 미국산 물품을 미국에 팔든 이제 관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내국세 있죠. 뭐 미국은 주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운송비가 좀 들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미국 사람한테 파는 물건이 잘 없어요. 역설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애플이 만든 아이폰은 미국으로 갈 때 관세 내야 돼요. 미중 맞잖아. 미중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이런 거는 미국으로 넘어갈 때 관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시장으로서 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3억 명의 시장을 우리가 관세라는 부담이 없이 관세 장벽 없이 물건을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넓어진 거 아니냐, 시장이 확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죠. 우리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게 요만큼이고 쟤네는 가진 게 저만큼인데 같이 이렇게 열면 우리만 좋은 거 아니냐? 쟤는 왜 저렇게 하느냐? 근데 이 가진 거의 차이가요. FTA를 협상할 때 협상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카를 쳐요. 내가 가진 패가 많아요. 보여줄 수 있는 패도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자본도 많아. 그럼 배팅을 세게 해. 배팅 세게 하는 것만으로 한 2명 죽죠. 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얘가 시장도 크고 구매력도 크고 가진 게 많아요. 이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두 나라 간에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협상이란 거는 절대적 승자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근데 나는 줄 게 적고 받아올 것만 많다고 생각해봐. 그 협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협상이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협상력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무조건 그러면 그 협상력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어떤 협정의 내용에 있어서 좀 불리한 내용들이 어느 특정한 국가에 불리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협상력에 우위가 있는 쪽의 주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FTA를 체결을 하면 총 15개의 FTA가 우리나라에 발효되어 있습니다. 협정문 자체는 15개인데 이 안에 뭐 EU라든지 뭐 아세안이라든지 에프타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나라 수로 보면 한 40개 뭐 넘죠. 근데 이제 저 EU 28개국 중에 이제 조만간에 한 나라가 빠지겠네요. 영국. 영국이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가는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영 FTA 따로 해야 돼요. 한영 FTA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FTA가 더 늘지 않는 이유 웬만한 나라랑 다 했어요. 여기 있는 나라들 말고 또 할 만한 데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나라가 안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등등.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멕시코 얘기되고 있고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 보면 베트남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아세안도 있어요. 아세안 회원국 중에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건 뭐고 이건 뭡니까? 이 한 아세안 FTA가 대개 우리가 체결한 FTA들 중에서 가장 애매한 FTA예요. 뭐가 애매하냐? 이 아세안 나라들 보면 태국 있고요, 필리핀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브루나이 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 중에 보면 좀 입김이 센 나라가 싱가포르도 있고 태국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막 그래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좀 입김이 세고. 근데 태국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태국이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제일 수출하고 싶은 게 뭘까? 그죠? 근데 우리가 체결한 이 15개 FTA 그 중에 그 어떠한 FTA도 쌀을 개방한 FTA는 없어요. 쌀은 다 묶어놨어. 그러다 보니 아세안의 여러 10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한 아세안 FTA가 시장 개방의 정도라든지 관세 양호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10개국 중에 우리랑 좀 더 시장 개방하고 싶고 관세를 좀 더 철폐하고 싶은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아세안 FTA보다. 그게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한 베트남 FTA를 새로 맺었습니다. 왜? 한 아세안 FTA보다 더 많은 시장 개방, 더 많은 범위에서 서로 간에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품의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 요 개별 FTA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